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강의 교환 4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죄들은 뭐 중요한 범죄가 많은데,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그다음에 제2장 뭐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뭐 공공의 신용에 관련된 죄와 관련돼 가지고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이렇게 네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 우리가 사례형 문제로서 중요하게 좀 봐둬야 되는 것은 뭐 물론 방화죄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화와 실화와 관련된 죄 중에서 방화죄와 관련된 건 특히 현조건조물 방화치사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태까지 시험에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의 신용에 관련된 죄들은 문서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과 인장에 관한 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서에 관련된 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통화나 유가증권도 다 문서에 관한 죄를 기반으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서에 관련된 죄들을 크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방화와 관련된 죄를 살펴보고 바로 이제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중에서 문서에 관한 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기간 427페이지 보면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그래가지고 공안을 해야 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련된 죄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방화죄와 관련된 구성요건 체계도를 제가 아직 완전하게 그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뭐 떼놨는데, 기본적으로 방화의 죄는 방화죄와 실화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좀 더 세분하면 방화죄와 이제 방화죄에 관련된 준방화죄, 실화죄와 관련된 준실화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화죄 관련돼 가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물건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가 기본적으로 기본적 구성 요건이다. 이게 167조 2항이죠. 167조 1항에 일반 물건 방화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물건이라 할지라도 타인 소유고 자기 소유인 경우에 감경하고 있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가 있다. 이거는 이제 167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중되는 유형으로 이 물건에 대한 방화죄가 아닌, 여기 이제 물건에 관련된 방화죄인데, 물건에 관련된 방화죄가 아닌 건조물에 관련된 방화죄로 넘어가가지고 일반 건조물 방화죄라고 하는 것들을 가중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건조물 방화죄도 우리가 166조 1항과 166조 2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66조 1항은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방어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166조 2항은 자기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방어하는 경우겠죠. 자, 이런 일반 건조물 방화죄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공용에 사용되고 있는 공용용 건조물 방화죄가 있고, 이거는 165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거나 현존하고 있는 건조 건조물 방화죄가 있다. 이게 164조 1항이겠죠. 자, 이런 정도의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구성요건이 가중되고 감경된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되고, 특히나 현조건조물에 방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경우 현조건조물 방화 치사상죄가 있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위에 이제 결과적 가중범으로 치사상의 죄가 있다. 164조 2항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은 대부분 다 이런 물건 관련된 것보다는 건조물 관련돼 가지고 현주건조물 방화해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치사상의 죄인데, 대부분이 지금 다수의 학설은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상의 죄에 관련돼 가지고 이걸 갖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죠. 그다음에 살해의 의사로 현조건조물에 불을 질러 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다. 그러면 현조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성립한다. 그때 치사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고의까지 포함되는 거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방화죄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이런 방화죄 이외에 준방화죄, 실화죄 같은 경우 나오는데, 실화죄는 뭐 객관식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뭐 큰 구성요건 체계는 뭐 이런 정도 체계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방화가 뭐냐.
뭐 객체가 이제 물건이냐 아니면 건조물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중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방화라는 게 뭐냐? 방화라는 건 결국 전부 다 불을 놓는다는 거죠. 불을 지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체의 실행 착수 시기는 불을 놓는 순간, 즉 불을 지르는 순간 실행의 착수가 되고, 그럼 언제 기수가 되냐? 물건이 다 타야 되냐? 건조물이 다 타야지 기수가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독립연소설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을 놓아 가지고 그 불이 독자적으로 타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수로 보는 것이 현재 모든 방화제에서의 우리의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 가지고 주로 이제 사례 문제 나왔던 것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기출 문제 보시면은 그 변호사 시험 14년도 3회 시험에 제2문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미 결과적 가중법 55페이지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거기 보면은 밑줄 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난 을은 갑을 살해할 의사로 갑의 집에 가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근데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여 갑에게 전화해 집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였고, 갑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결국 살해의 의사가 있었죠.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건 결국 살인죄를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해의 의사로 어떻게 했어요? 살해의 의사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한 겁니다. 자,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불을 질렀으나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당황하여 갑에게 전화해 집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갑은 목숨을 건졌어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망의 결과가 있었냐 했을 때 사망의 결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 살해의 의사로 어떤 수사를 통해 가지고 사망에 이르겠으면 살인죄가 되겠지만, 살해의 의사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부분, 살해의 의사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우리가 살인 미수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이 현주 건조물에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게 했다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한다면 이 살해의 의사는 여기에 포함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관련돼가지고 이것이 기수냐 미수냐 관련돼가지고 결국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럼 실행 착수에 인정되는 건데, 갑자기 치솟는 불길에 당황했다. 불을 질렀는데 불길이 독자적으로 갑자기 치솟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거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수에 이른다는 건 판례 입장에 의하면 독립연소설의 입장에 의해서 이거는 기수가 된 거다. 그럼 때문에 이거는 뭐 살인 미수가 되고, 기본적으로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성립한다.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이 살인 미수가 무슨 미수냐? 얘가 이제 불길이 치솟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 원래 피해자를 빠져나오게끔 전화해가지고 빠져나왔죠. 그럼 거기에 자의성이 인정된다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중지 미수가 될 것이고,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장애 미수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어떤 범죄 행위 중에 놀라거나 겁먹고 범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자의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 미수 정도가 인정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 가중범 부분에서 설명했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 17년도 모의고사 3차 1문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 방화를 해가지고 보험 사기를 이제 그 공부했던 친구들끼리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이미 308페이지에 설명했던 겁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해가지고 큰 빚을 진 구청 건설과 공무원 갑은 화재보험에 가입되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을 타먹기로 하고 을병과 모의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 후 갑은 자신의 집에 자신의 집에 가족들이 없다고 알려주면서 을병한테 그 시간에 이제 불을 질러라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자, 이에 따라 을병은 그날 정오 갑의 집 안으로 화염병을 던져 불을 놓고 도망쳤어요. 자, 집이 불타면서 유리창이 깨졌고, 마침 갑의 집 앞을 지나던 A가 파편을 맞고 전치 3주에 그 상해를 입었다. 관련돼 가지고 이 케이스는 간단하겠죠, 그냥. 자, 기본적으로 이 갑이 주범이고 을 병이 있는데 얘네들이 공모를 했죠.
공모를 했는데 뭘 공모를 했느냐? 화재를 현주건조물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화재 보험금을 타먹자 하는 그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과 병이 실행에 착수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실행에 착수한 것은 뭐냐? 현주건조물 방화를 했죠. 현주건조물 방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화와 관련돼 가지고 파편을 맞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치상의 결과가 나타나죠. 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뭐 불을 놓는다는 거, 화염병을 던져 불을 놨다. 그것은 이제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집이 불에 타면서 유리창이 깨졌고, 마침 뭐 지나가던 A가 파편을 맞고 전치 3주에 상처를 입었다기 때문에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관련돼 가지고 사람이 다친 것 간에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 그 때문에 뭐 현주건조물 방화치상죄 공동정범이 된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14년도 모의고사 보면은 이 부분도 이제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60페이지에서 설명했었고, 뭐 명의신탁 관련된 부분과 나왔었기 때문에 404페이지에서도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거기 사례를 보시면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뭐 이제 밑줄 친 부분 보면 을은 이제 을과 관련돼 가지고 은 했고 그 앞에 보면 살해하기로 승낙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갑이 그 재혼을 해가지고 명의신탁 해놓은 재산이 있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뭐 그 명의신탁 해놓은 재산을 갖다가 피해자를 죽이고 뭐 뺏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보면 을은 이제 을이 한 행위가 뭐냐? 을은 먼저 살해의 의사를 가졌습니다. 살해의 의사가 있었고, 이 살해의 의사로서 뭘 했느냐? 살해의 의사로서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했어요. 현주 건조물에 방화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수이냐 미수이냐가 문제될 것이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사망의 기수인 경우에 치사라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 이 경우에 치사라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와 관련된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을은 2012년 6월 2일 뭐 밤 11시경 갑이 알려준 대로 갑이 집을 비운 사이에 A가 자고 있는 주택에 몰래 들어가 강도가 범죄 은폐의 목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서재에 있던 옷가지 등 그 물건들을 A가 자고 있는 안방과 연결되는 마루에 흐트러 놓은 다음 그 옷가지 등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어요.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앞에 부분과 잘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뭔가 매개체에 불을 놨다. 그럼 실행에 착수한 거예요. 불을 놓았는데 그 다음에 불길이 갑자기 치솟는 걸 봤다. 자, 불을 넣었는데 불길이 갑자기 치솟았다는 건 뭐예요? 불길이 갑자기 치솟았다는 것은 결국 독립면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면수했다는 건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만약에 기수에 이르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해의 의사를 가지고 현주건조물 방화가 기수에 이른 다음에 이 치사라고 하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때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만 성립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환의 앞부분의 해설에서는 이거는 그냥 불을 놓는 실행 착수가 있었는데 독립연수했다고 보지 않아가지고 결국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파악을 했죠. 미수로 해가지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가 성립하냐 했을 때 이 부분은 치사 부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현주건조물 방화죄만 성립하고, 관련돼 가지고 살해의 의사로 사람을 죽게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살인죄가 성립할 거다. 자, 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중간에 보면은 치솟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다음 그 A의 집을 황급히 빠져나갔다는데, 결국 불길이 갑자기 치솟는 걸 보고 빠져나온 것 관련돼 가지고 불을 끈 다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미수인데, 이것이 현주건조물 관련 방화죄가 미수가 되면은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이 죄가 성립하는 게 방화가 미수가 되겠죠.
자, 미수가 성립한다면 이 미수는 중지미수냐 아니면 자의미수냐 관련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갑자기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래서 불을 껐다면 관련돼 가지고 미수다. 근데 미수는 자의성이 인정되면 중지미수, 자의성이 부정되면 장애미수인데 범행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놀래서 끈 거기 때문에 뭐 장애미수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조건조물 방화죄 관련돼 가지고는 미수에 이르게 되고 관련돼 가지고 이 치사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현조건조물 방화 치사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뭐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관련돼 가지고 살인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살인의 의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살인죄가 성립한다. 뭐 그런 의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방화 관련된 죄들은 여러 군데 중간중간 나왔는데 크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항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다음에 기수가 언제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크게 사령 문제로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방화죄에 관련된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뭐 429페이지에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가 있겠지만은 뭐 넘어가고 430페이지에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그래가지고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재에 관한 죄, 그다음에 뭐 문서에 관한 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가 가장 기본적인 그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문서에 관한 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처벌한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아무 문서나 모든 문서를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에서 우리가 문서 위조죄라든가 이런 걸로 처벌하려고 하는 그 문서는 기본적으로 문서라고 하는 자체가 갖춰야 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 번째 기능이 계속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명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보증적 기능이 있는 이런 세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문서들만 우리가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는 형법상의 문서는 이게 이만큼의 문서 중에서 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문서를 할 때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문서 이 문서는 요 정도로 범위가 좁고 요 좁은 범위의 문서를 갖다가 우리가 문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가 가시적으로 쭉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일 수 없는 그 다음에 어떤 임시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서가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모니터에 나오는 글 이런 것들은 문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 기능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 가독적이어야 되고 계속 보여야 된다는 거 임시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증명적 기능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 증명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으로 증명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자, 객관적으로 증명 능력, 주관적으로 증명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증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관련된 객관적 증명 능력은 이것이 사회에서 법적으로 어떤 중요 사실이라든가 사회생활상의 중요 행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엇인가 법률 관계를 나타내는 법적 중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증명 능력은 결국 법적으로 이 증명 능력은 법적 중요 사실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문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서가 아니라 문서의 내용적으로 내용이 법적 관계의 어떤 중요 사실이라든가 법적 관계의 중요 사실 또는 사회생활상의 어떤 중요 사항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의사로서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증명적 기능이 인정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문서와 관련된 건 이렇게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보증적 기능이에요. 자, 문서는 문서 안에 계속적으로, 가독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 건데 그 문서 안에 쓰여 있는 내용을 누가 증명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이 문서의 내용은 누군가 증명한다는 그 증명을 보장하는 사람이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보증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결국 보증적 기능은 명의인이 반드시 문서 안에 있고 그 문서 안에서 이 명의인이 문서의 내용을 보증한다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형법상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기능,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그다음에 보증적 기능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런 기능을 갖는 문서들만 우리가 형법상으로 보호한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계속적 기능과 증명적 기능과 보증적 기능이 있는 문서를 복사 문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는 논란이 많았어요. 복사 문서는 문서가 된다 안 된다, 판례는 복사 문서는 문서성이 인정된다, 판례가 이제 판단했다가 결국 입법화 돼 가지고 이제 복사한 문서의 문서성 이런 세 가지 기능을 한다면 복사한 문서라도 문서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입법화된 명문의 규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보증적 기능 관련돼 가지고 이 보증하는 사람 명의인이 실제 해야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과거에는 실제하지 않는 허무인 즉 원래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된 문서들은 그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판례는 나눠 가지고 허무인이 공문서에 관한 경우는 허무인의 사자라도 명의인이 될 수 있지만 사문서인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에 판례가 봤는데 판례가 그 부분도 전원합체 판결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 이 명의인도 허무인이라든가 사자라 할지라도 즉 실존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 일반의 일반인들이 믿을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로 믿을 수 있을 정도면 명의인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뭐 기본적인 뭐 지금의 어떤 판례 입장이자 다수할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상의 문서죄 그럼 문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 문서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문서만을 우리가 형법상의 문서죄로 처벌한다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강의 교환 보시면은 문서죄와 관련돼 가지고 구성요건 체계도라기보다는 어떤 문서죄와 관련된 범죄들을 쭉 유형화해서 나눠놨습니다. 거기 보면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문서에 관한 죄는 뭐 사문서 위조죄가 가장 기본적 구성이 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된 구성 요건들이 나오는데 형법상의 문서죄를 크게 나눠 보면은 먼저 문서를 위변조하는 문서 위변조죄가 있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허위 문서 작성죄가 있어요. 허위 문서 작성죄가 있고 이렇게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작성된 문서들을 행사하는 앞에서 했던 저런 것들을 위조 등 문서 위조 등의 위조가 된 문서 등을 행사하는 문서 행사죄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상적인으로 앞에 이런 위조되거나 변조되거나 이 허위 작성된 문서가 아닌 정상적인 문서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문서 부정행사죄가 있죠. 자, 문서에 관한 죄는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문서 위조죄는 우리가 위조의 유형을 볼 때 위조는 이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용이 허위냐 진실이냐 중요하지 않고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을 처벌하는 걸 우리가 유형 위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문서 위조죄는 기본적으로 유형 위조 우리가 유형 위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위 문서 작성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는 건 따지지 않고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기 무형 위조라는 건 내용 작성을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처벌하는 범죄. 진실이 아닌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 처벌하는 위조의 유형을 우리가 그걸 무형 위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위 문서 작성죄는 기본적으로 무형 위조를 처벌하는 형태다. 그 다음에 이제 위조 등이라고 하는 문서는 이 앞에 부분에서 나왔던 문서,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를 모아놓고, 문서 등 부정행사죄에서 이 문서는 뭐다? 이 문서는
진정 성립 문서예요. 즉 정상적으로 발급된 정상적인 문서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내에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 딱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문서 자체가 허위예요. 그러니까 위조됐거나 변조됐거나 허위 작성된 문서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진정한 문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문서에 관한 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서 위조죄와 관련돼 가지고 위변조죄와 관련돼 가지고 파악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사문서 위변조죄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걸 우리가 사문서 위변조죄로 합니다. 뭐 위조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문서와 작출된 문서의 동일성이 일치하지 않는,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로 작출하는 경우, 그걸 위조라 그러고, 동일성이 이제 해하지 않는 정도인 경우에 우리가 어떤 변경한 경우는 우리가 변조라고 한다. 그런 정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 위변조죄는 사문서를 동일성을 잃게끔 해가지고 새로운 문서를 작출해낸 건 위조, 기존의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어떤 내용만 변경한 건 사문서 변조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사문서 위변조죄에 대해서 자격모형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가 있습니다. 자격모형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자격모형이 뭐냐? 사문서 관련된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자격모형이라는 게 뭐냐? 자격모형은 어떤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의 대리인이다, 그 사람의 어떤 회사의 대표자다 라고 가지고 그 대표권이나 대리권을 갖다가 사칭해가지고 어떤 문서를 만들어내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격모형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뭐예요? 사문서죠. 이 부분은 사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와 관련돼서 역시 똑같이 공문서 위변조죄, 그 다음에 이제 자격모형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위변조라든가 자격모형이라는 의미는 이미 사문서와 여기에 위변조라든가 자격모형에 관련된 건 문서가 공문서이냐 사문서이냐의 뿐이지 실제로 뭐 이런 내용들은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는 중요한 게 유형위조이기 때문에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건 사문서예요. 그 문서가. 문서 위조라는 겁니다. 문서가 사문서면 사문서 위조, 공문서면 공문서 위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문서가 위조냐 변조냐는 작성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만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돼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문서 위조 또는 공문서 위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서죄에 대해서 이제 요즘은 실질적인 문서 말고 기록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자라는 게 있습니다. 즉, 사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것에서 전자기록을 위조 변조하는 걸 위작 변작으로 대응해 가지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자를 두고, 역시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자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도 역시 사문서가 사전자기록으로 바뀐 것 뿐이고, 공문서가 공전자기록으로 바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작 변작과 관련된 내용은, 이 위작 변작은 위조 변조와 관련돼 가지고 동일성을 해야 하는 범위 내에서, 동일성을 해야 하는 범위는 위작, 동일성을 해야 하지 않는 범위는 변작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유형 위조를 처벌하는 범죄지만 실제로 뭐다? 실제로 뭐 사전자기록, 공전자기록은 뭐예요? 전자기록에는 아까 우리가 문서에서 봤던 증명적 기능, 보증적 기능 관련돼 가지고 문서 작성 명인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전자기록에는 누가 작성했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는 유형 위조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무형 위조까지 처벌을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자 기록 변작죄는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까지 무용위조 부분까지 확장되고 공전자 기록 변작죄도 이 부분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판례는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관련돼 가지고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을 작성한 경우도 그것도 공전자 기록 변작죄로 파악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판례가 없는데 뭐 타당한 판례와 같이 해석하려면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는 유형 위조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무형 위조도 처벌 범위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공전자 기록은 이미 그렇게 해석하고 판례도 나와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에 보면은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는 여기만 있고 공전자 기록 변작죄는 여기만 있는데 실제로는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가 이 유형 위조와 무형 위조를 다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처벌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을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위 문서 작성죄 관련된 건 무형 위조죠.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인데, 이 사문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일반적인 사문서들은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사문서라 할지라도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문서 관련돼 가지고 무형위조로 처벌하는 유일한 범죄는 뭐다? 이렇게 허위 진단서 작성죄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진단서를 작성한다는 건 의사가 작성하는 거죠. 관련돼 가지고 이 의사는 일반 병원의 의사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국립병원의 의사도 포함하는 것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어요? 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 주체는 일반 병원, 사립병원의 의사만을 말하고, 만약에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밑에 보는 이제 공문서,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허위 문서 작성죄 관련돼 가지고는 사문서 분야에서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 하나만 처벌한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작성 권한이 있는데 내용이 허위인 문서를 만들어냈어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갖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하죠.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내용이 허위 문서를 만들어내서 처벌하는 범죄예요.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라고 하는 공정증서 원본 기재죄, 부실 기재죄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그 어떤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이런 공정증서 원본에 어떤 부실의 기재를 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을 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겠다고 딱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갖다가 어떤 공무원이 공모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내용이 허위 문서를 만들어내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돼요. 근데 내용이 허위인지 모르는 사람을, 공무원을 어떤 일반인이 시켜가지고, 일반인이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이 일반인은 뭐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무원과 같은 공무원인 경우, 즉 어떤 공무원과 결재 권한을, 그 작성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작성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 이 보좌하는 공무원이 이 작성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어떤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낸 경우요. 그러면 이쪽에 원래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허위 문서를 만들어낸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 받죠. 근데 이 사람은 보좌했던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공무원 바깥에 있는 일반인이라면 그거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을 기재하게 했다면, 그런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의 형태를 유일하게 처벌하는 경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죄, 그러면 크게 문서는 유형위조와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다. 근데 관련된 이런 문서들을 행사하는 경우에 뭐 우리가 위조동 문서 관련돼 가지고
사문서를 행사하면 위조 등 사문서 행사죄, 그 다음에 공문서 행사죄로 처벌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된 문서, 위조 변조된 문서들을 사문서를 행사하면 사문서 행사, 공문서라면 공문서 행사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 나와 있는 범죄들은 전부 다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내용이 허위거나 아니면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행사랑 것 관련돼 가지고 이 행사죄, 이 행사란 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 행사는 뭐 일상적인 생활에 놔둔다는 거죠. 보여주거나 놔둔다는 겁니다. 근데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스캔한 파일을 보내는 거, 그것도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원래 위조된 문서라든가 변조된 문서, 허위 작성된 문서 원본이 있고 이 원본을 갖다가 누군가한테 전해주면 이게 행사예요. 근데 행사하는 방식은 뭐다? 행사하는 방식은 직접 보여주는 거 말고 스캔한 스캔본을 보내주는 것도 행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에는 이렇게 위변조된 문서들이 원래 문서들이 있고 그 문서를 스캔해서 보내는 경우도 행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인데 그 부분은 이미 앞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과 위조 변조된 거나 아니면 허위 작성된 문서와 이런 문서들을 행사하는 죄, 양자의 관계가 뭐냐? 양자의 관계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상상적 경험이다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 뭐다? 우리 판례 입장은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근데 판례는 문서를 위조한 건 위조한 거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건 또 다른 범죄다. 독립된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문서 위변조죄와 허위 문서 작성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행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하나 성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하는 경우는 행사죄가 따로 성립하는데 두 개의 범죄는 실체적 경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에 문서 부정행사죄가 있는데 문서 부정행사죄에서 말하는 이 문서는 뭐다? 이 앞에 문서는 전부 다 허위의 문서예요. 뭐 통칭이 허위 문서라고 한다면은 이 문서 부정행사죄에서 문서는 뭐다?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는 겁니다. 근데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는 그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도 내로 사용하는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 관련된 문서 부정행사죄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문서 부정행사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 부정행사죄도 기본 사문서를 부정행사하는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있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있다. 그럼 여기서 부정행사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부정행사할 때 이 부정행사 관련돼 가지고 부정행사라는 의미를 보면은 결국 이거는 사문서든 공문서든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내로 사용하는 경우 이때 처벌하는 범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도 외 바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학설들이 많이 대립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 주요 무죄 법리들을 이제 그 재산적 법익 들어가기 전에 그 주요 무죄 법리들을 설명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보면 결국 거기도 나오죠. 공문서 부정행사죄와 관련돼 가지고 권한 없는 사람이 용도 내 사용하는 경우, 권한 있는 사람이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만을 처벌한다. 물론 사문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되는데 판례 입장은 요거를 처벌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문서에 관련된 데는 크게 요 정도의 행위들을 나눠 본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되고 있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진정하게 생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워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그 주민등록증의 주인인 것처럼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이기 때문에 나한테 사용 권한이 있어 없어요? 사용 권한이 없는 거죠.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용도 내로 타인의 주민등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우리가 공문서 공문서 부정행사자로 봐요. 주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갖다가 스캔해서 한 경우, 스캔한 경우도 역시 아까 봤던 행사에, 이 행사와 이 행사는 같은 의미죠. 행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019년도 12월 12일 날인가요? 작년 2019년 12월 12일쯤에 대법원에서 재밌는 판례가 하나 나왔죠. 자, 운전면허증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운전면허증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한 운전 자격 증명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신분 확인 증명까지도,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 확인 증명까지 기능까지도 두 가지 기능이 운전면허증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 대법원 판례는 운전면허증 신분 확인 용도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기능은 없다고 봤는데, 이제는 전원합체 판결을 바꿔가지고 운전면허증에도 그런 신분 확인 기능이 있다라고 판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관련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하나는 신분 확인 기능, 운전 자격 기능, 자격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데, 2019년도 12월 대법원 판례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교통경찰관이 운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고 했을 때, 운전면허증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스캔 파일을 갖다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것은 공문서 부정행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것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스캔해서 보여주는 것도 공문서 부정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정리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요 수업 문제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고, 결국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용이 아닌 운전 자격 확인용으로,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실물 제시하는 경우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인의 운전면허증이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그렇게 그 운전 자격 증명 용도로 사용할 때만 그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고, 그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스캔한 파일을 보여주는 것은 그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와 관련되면 결국 뭐 공문서와 관련돼 가지고 공문서뿐만 아니라 문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중간중간 논점적으로 정리했던 부분들이 우리 이제 사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교환해 보면은 2019년도 제8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 앞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미 앞에서 많이 봤죠.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들, 그다음에 뭐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 봤고, 여기서 이제 밑줄 친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정의 재책을 논하라는 것이 이제 요 문서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태어난 갑은 정에게 을을 살해할 것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정은 그 시를 을로 오인하고 시를 자동차로 들이받았으나 육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결국 관련돼 가지고 이 갑이 어떻게 했어요? 갑이 그 정에게 살인을 교사했어요. 근데 얘가 교사한 건 그 살인의 고의로 을을 살해한다는 거죠. 을을 살해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가서 관련돼 가지고 을을 살해한다는 것이 시를 갖다가 그 정은 시를 을로 오인하고 시를 자동차로 들이받아 육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관련돼 가지고 가서 얘를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하고 얘는 살인에 착수한 거죠. 착수했는데 가서 보니까 얘가 을이 아니라 시였다는 겁니다. 자, 얘한테는 이게 객체의 착오죠. 자, 관련돼 가지고 얘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킨 것 관련돼 가지고 결국 얘는 무슨 죄가 되냐 관련돼 가지고 정의 재책만 놓고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객체의 착오는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기소를 인정하기 때문에 살인을 실행에 착수했는데 결국 죽지 않고 전치 육주의 상해만 입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되겠죠. 근데 살인 미수는 결국 시에 대한 살인 미수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얘는 시에 대한 살인 미수,
얘는 이제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가 얘한테 어떤 착오가 일어날지는 이미 앞부분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관련 부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정이 결국 운전을 해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 P2가 정을 적법하게 체포하여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정은 자신의 친형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습니다. 자, 얘는 이제 관련돼 가지고 고담 행위란 게 뭐냐? 얘는 얘 형인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정은 피해자 신문을 받은 후 그 P2가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 조서를 받아 열람하고 교부받아 열람하고 그 조서 말미에 피신 조서에 서명을 한 다음 P2에게 건너줬습니다. 자, 정은 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신분 확인 용도로 결국 자신의 형인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행위는 뭐다? D의 운전면허증 제시한 거 말고 그다음에 그 D 명의의 피신 조서에 서명을 하고 교부를 했죠. 사법경찰관한테.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범죄들이 죄책이 문제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정은 이제 살인죄에 착적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되는데 관련돼 가지고 뭐 C에 대한 살인 미수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정이 자기의 운전면허증에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거 관련돼 가지고 D의 운전면허증은 누구한테 사용 권한이 있는 거예요? D한테. 정의 형인 D한테 사용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는 건 뭡니까? 사용 권한이 없는, 여기 관련돼 가지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법경찰관이 신분 확인 용도로 뭐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신분 확인 용도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 기능과 그다음에 운전 자격 기능, 운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운전 자격 증명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 확인 기능과 운전 자격 증명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도 내. 운전면허증에는 그런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용도 내로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바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공문서.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논점을 파악할 때 우리 교환에 보면은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여부를 가지고 이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사용 권한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용도에 따라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했으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이렇게만 적어놨는데 여기서 배점이 5점이었죠. 근데 이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이제 그럼 이것만 쓰면 5점일까? 그게 아니죠. 운전면허증에 반드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신분 확인 기능과 운전 자격 증명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얘는 용도 내 사용,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걸 언급하고 그 중에서 신분 확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용도 내 사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 D명의의 피신조서, D명이라기보다는 D명이라는 건 D가 작성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피신조서는 사법경찰에 작성 권한이 있는 거죠. 자, 관련돼 가지고 D의 피신조서에 D의 피신조서에 이 정이 서명을 했어요. 자, 이 서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려면 D가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명을 위조했다는 건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건 사서명 위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32페이지에 보면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위조된 사서명이 들어가 있는 피신조서를 경찰관한테 사법경찰관에게 건너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한 부분은 우리가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명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서명 위조, 교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위조된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고 얘와 얘는 실경이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개 먼저 항상 위조죄와 관련돼 가지고 위변조죄와 관련돼 가지고
위 변조자와 행사자는 실체적 경합이라는 걸 까먹지 말고 반드시 언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봐두시고, 이런 정도로 보면은 관련돼 가지고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2019년도 문제였어요. 그 2019년도 제 8회 시험 문제인데, 2019년도 문제는 결국 시험 본 시간이 2019년도 초죠. 2019년도 1월에 봤는데, 이거 이후에 이제 2019년도 12월 12일 날 그 관련돼 가지고 뭐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한 것이 432페이지에 제가 따로 박스로 정리를 했는데, 그 박스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정리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든 운전면허증이든 타인 거를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행위와 관련된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 여부인데, 결국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다 뭐예요? 공문서죠. 그 운전면허증은 아마 경찰청장이 발행해가지고 경찰청장이 보증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증은 동사무소 동장이 하나요? 아니면 시장, 광역도지사가 하는지 뭐 한데 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공문서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이제 거기 보는 것처럼 밑에 여러분들 그 교환에 보는 것처럼 첫 번째 유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타인의 주민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타인의 주민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실물을 제시하든 아니면 스캔한 것을 제시하든 둘 다 뭐다? 둘 다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타인의, 이건 스캔 제시한 것도 이미 판례가 나왔죠. 타인의 주민등록증은 그 사람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운전면허 주민등록증을 내가 사용한다면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했다? 주민등록증의 원래 용도대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실물 제시에서 사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캔본을 제시했다. 스캔한 사진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사진 속에 있는 주민등록증이 실제하는 문서다. 진정한 문서라면 그것을 직접 제시하는 거나 스캔해서 제시하는 거나 똑같다고 판례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캔해서 제시한 경우도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2019년도 대법원 판결은 뭐였냐? 이거는 이제 첫 번째가 저거였고, 두 번째는 타인의 운전면허증,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운전자격 증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즉, 신분 확인용이 아니라 운전 자격이 있다는 운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했다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뭐라 그러냐? 판례는 결국 이때 실물을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뭐라 그랬냐?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도로교통법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들어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들으면서 결국 교통경찰관이 운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때 그 제시 요구한 운전면허증은 실물을 말하는 것이지 스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줬던 것은 관련돼 가지고 공문서 부정행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처럼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자격을 증명할 때는 실물을 제시해라. 이것이 도로교통법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실물 제시가 아니라 만약 스캔을 제시했다. 스캔을 제시한 건 이거다? 뭐다? 이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아니라 무죄가 된다고 판례가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학생이 질문했어가지고 관련돼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경우에도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안 된다. 처음에 이렇게 대답했다가 이제 답변했던 걸 바꿨는데
여러 교수님들과 상의한 결과 결국 이 스캔한 경우만 무죄가 되고 운전면허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했을 때 스캔하는 건 그냥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도로교통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뭐라고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체가 운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운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를 요구하는 건 운전면허증 자체라는 겁니다. 실물 자체야.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민등록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주민등록법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그때는 내가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에 있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는 반드시 실물 제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시에는 스캔을 제시한 경우도 공문서 부정행사자가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본 것이 판례 입장이었고 이 부분도 이제 판례가 나와 있고 이 부분도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한 결과 결국 운전면허증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신분 확인 기능, 신분 확인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운전 자격 증명을 확인하는 기능 두 가지가 있다. 운전면허증에는. 그럼 운전면허증을 타인의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주민증이 아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되냐? 관련돼서 결국 실물을 제시하든 스캔을 제시하든 주민등록증에 관련된 것과 똑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교수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뭐 자주 나와요. 뭐 앞으로 계속 나왔었고 뭐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공문서 부정행사다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권한 없는 사람이 용도 내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도 외 사용이 중요하다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운전면허증이라면 운전면허증을 운전 확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실물 제시가 원칙,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실물 제시뿐만 아니라 스캔 제시도 뭐 성립한다, 뭐 이 범죄가 성립한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봐가지고 결국 43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19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들을 봤는데 19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아닌 이제 2019년도 12월 12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논점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432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그 2018도 2560 판결을 판결 요지를 적어놓고 중요 부분을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로교통법상에서 왜 실물 제시를 해야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 판례는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운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한다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증의 외관만으로 신속하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캔 파일을 제시하는 것은 부정행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3페이지에 18년도 제7회 변호사 시험. 이거는 이제 뭐 사기죄 303페이지 부분에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밑줄 친 부분 보면은 7회 변호사 시험도 결국 그 버스에서 여자가 내렸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두고 내린 물건을 어떤 남자가 가져오니까 뭐 성폭행범인 줄 알고 이제 뭐 밀어 넘어뜨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사건에서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갑은 좋은 일을 하려다 봉변을 당한 데 억울한 마음이 들어 합의금이라도 두둑히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육안에 보이는 상처가 없자 스스로 머리를 벽에 부딪혀 이마에 상처를 낸 다음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B를 찾아가 그 을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면서 B에게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어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미 그 사기죄 부분에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걸 잠깐 지우고 관련돼 가지고 결국 갑은 어떻게 했어요? 갑은 그 을에게 허위 진단서를 제시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합의금 500을 요구합니다. 500을 요구하죠. 근데 이 허위 진단서가 뭐냐? 갑이 받은 허위 진단서는 누가 했냐면은 거기 보는 것처럼 국립병원 의사가 국립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B가 작성한 겁니다. 즉 국립병원 의사 B가 작성했어요. 근데 국립병원 의사 B가 작성했다는 것은 B가 작성했는데 이 B는 이 갑이 을이 때려서 자기가 다쳤다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진짜 을이 때려서 갑이 다친 거로 파악하고 진단서를 발급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진단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고의가 허위 진단서 작성에 관련된 고의가 없다는 거죠. 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논점이 관련돼 가지고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해야 되느냐 여기 관련돼 가지고 아니 작성 권한이 있는 의사가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허위 문서 작성죄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느냐 관련돼 가지고 아까 앞에도 설명했지만 우리 판례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의 주체는 사립병원 의사이고 국립병원 의사는 뭐다? 그냥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국립병원 의사 B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구성요건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객관적 구성요건은 다 해당하지만 이 B한테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립병원 의사인 얘에 대해서 갑이 어떻게 해요? 갑이 이렇게 얘기를 아주 시킨 거잖아요. 그럼 갑은 관련돼 가지고 얘와 관련돼 가지고 이 B와 관련돼 가지고 B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어느 행위를 처벌받지 않는 B를 이용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얘한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정범이 성립하면 이 간접 정범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최소한 공무원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자체가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얘가 간접 정범이 살면 얘도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일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18년도 7회 변호사 시험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관련돼 가지고 뭐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거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공문서 부정 사용도 부정 행사도 안 되겠죠. 그런 의미가 433부터 434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사기죄에서 한번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만 체크해두면 될 것 같아요. 434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제시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뭐 허위 진단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간접 정범 성립에 관련돼 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의사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아니다.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관련돼 가지고 B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주체가 될 수 있겠지만 고의가 없어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데 얘에 대해서는 이것이 성립할 수 있겠냐 했을 때 결국 얘는 공무원의 지위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단서와 관련돼 가지고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 근데 아까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뭐랄 상상이요?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 권한 없는 사람이 용도 내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진단서는 그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사용 권한자가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때도 봤지만 얘가 허위는 제시해가지고 500원 합의금 요구했다는 거, 이거는 공갈의 의미지 뭐 관련돼 가지고 공갈의 의미가 아니다.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사기를 친 것뿐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는 이제 기출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는데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얘가 허위 진단을 제시하면서 어떤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말만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말을 아무것도 안 하고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결국 사기죄 여부만 문제되지 공갈죄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이런 두 문제가 이제 나왔었고, 모의 시험에 관련돼 가지고는 19년도 모의 시험에 관련돼 가지고 뭐 재밌는 문제가 하나 나왔었죠.
자, 이 부분을 잘 봐두면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자, 19년도 보면 공무원 갑은 뭐 주민센터에서 어떤 그 동장 명의의 직인을 사용해가지고 복지 대상자 확인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자, 근데 관련돼가지고 이제 이 갑이 있었고, 갑은 왜 공무원이에요? 복지 대상자를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뭐 그런 공무원이었는데, 여기 F라는 사람이 얘한테 뭔가 제시를 하죠. 뭔가 제시면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나한테 달라. 그래서 공문서 위조를 교사해요. 공문서 위조를 교사하면서 돈을 얼마 줍니까? 돈을 이제 100만 원 줍니다. 100만 원을 줘요. 자,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관련돼가지고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얘한테 교부를 해요. 자, 이 공무원이 결국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얘한테 교부합니다. 자, 그랬을 때 관련돼가지고 이제 무슨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관련돼가지고 얘가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냐와 관련돼가지고 얘가 발급해주는 얘가 발급해주는 복지 확인증, 복지 대상자 확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발급할 권한이 있는 거 원래가요? 원래 발급 권한은 동장에 들었죠. 그러니까 동장 명의의 직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장이 복지 확인자라고 하는 증명서를 확인증을 발급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얘한테는 발급 권한이 있어 없어요? 얘는 발급 권한이 없는 거예요. 발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다? 기본적으로 부정위조가 아니라 그런 문서를 만들어냈다는 건 결국 유형위조인 공문서 위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런 복지 확인증을 발급해달라고 교사한 자체는 공문서 위조에 대한 교사가 되고, 얘가 그거를 했다면 공문서 위조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결국 얘는 공문서 위조가 되고 얘는 공문서 위조를 교사한 게 돼요. 근데 그런 부탁을 해가지고 얘가 100만 원 줬다는 건 이건 증례죄가 성립하겠죠. 1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 얘는 100만 원 받고 이런 걸 위조했어. 결국 이 부분은 무슨 죄가 됩니까? 결국 수뢰 후에 돈을 받은 다음에 부정행사를 했기 때문에, 수뢰 후에 부정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수뢰 후 부정처사가 된다는 거죠. 자, 수뢰 후 부정처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공문서 위조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행위동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된 둘은 뭐다? 둘은 상경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관련돼가지고 얘가 위조한 공문서를 공범인 교사범한테 교부했습니다. 그때 이 교부는 뭐예요? 이 교부는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교부는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행사죄가 성립하면 어떻게 해요? 공문서 위조하고 여기에 행사죄가 성립하고 결국 행사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도 역시 또 상경이 된다. 그러면 결국 얘네들 사이에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자 경합이 문제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다? 여기서는 현재 이 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문서 위조죄와 그다음에 수뢰 후 부정처사죄만 성립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상경이라는 것만 파악하면 되고, 문서죄와 관련돼가지고 결국 갑한테 작성 권한이 있었냐 없었냐와 관련돼가지고 갑한테는 그 복지 대상자 확인증이라는 걸 발급해줄 권한이 있지가 않았다. 그랬더니 이 경우 그냥 공문서 위조가 된다.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 437페이지에 나와 있는 18년도 모의시험 2차 인문도 역시 사기죄의 처분 행위를 설명하면서 314페이지에 설명했었습니다. 이거 앞에 부분과 비슷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설명했었는데, 사실관계 3만 보시면은 사실관계 3은 갑은 시내버스 안에서 C가 분실한 C의 주민등록증을 주었어요. 자, 시내버스 안에서 타인의 분실물을 주순 행위는 뭐다? 절도죄다, 전미탈물행죄다. 버스 기사의 운전자의 그 점유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하겠지만은 운전자의 그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입장에 의할 때는 점유탈물행죄가 성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 310페이지, 14페이지 설명했던 것처럼 갑은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 C가 분실한 C의 주민등록증을 주었다. 주순 자체는 전미탈물 형용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은 이제 C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이용하여 C명의 휴대폰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 먼저 C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과 C명의로 작성한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를 스캔해가지고 휴대폰 대리점 직원 D에게 발송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증이 아닌 주민등록증과 관련돼가지고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다 그랬죠.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실물을 제시하든 스캔한 걸 제시하든 뭐가 된다? 전부 다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위조 문서 등의 행사죄 관련돼 그 행사에는 스캔한 문서를 행사한 것도 포함한다 그랬죠. 결국 C 명의로 작성한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는 C한테 작성 권한이 있는 것이지 갑한테 작성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갑이 작성했다는 건 결국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문서를 작출해낸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사문서 위조가 되고 그 위조된 사문서를 스캔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행사죄가 성립한다. 관련돼가지고 결국 4.1-3에서 갑의 죄책을 논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미탈물 형용죄가 성립하는 것. 주민등록증을 주는 것은 전미탈물 형용죄.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스캔하고 그 다음에 그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직원한테 보낸 것은 관련돼가지고 공문서 주민등록증을 보낸 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보낸 거는 사문서 위조. 그 다음에 그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죄가 성립하고 양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험이 된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 16년도 모의고사도 역시 관련돼 가지고 뭐 아까 앞서 봤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16년도 모의고사 보면은 그 병은 불신 검문을 받게 되는데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동생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이 것인 양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은 근데 운전면허증 발급 후 담당자 E가 운전면허의 취득 자격이 없는 D를 위해 부정 발급해 준 것이었지만 병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검사가 뭘로 기소했냐? 검사가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그다음에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를 했죠. 그러니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보면은 주의적 공소사실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그다음에 예비적 공소사실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그 변호인이라면 병의 입장에서 변호인 입장의 죄책을 무죄로 주장하기 위한 것들을 한번 써봐라는 거죠. 자, 결국 병이라는 사람이 한 행위는 뭐냐? 병이라는 사람이 행위는 D 얘는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그 자신 있는 것 그냥 제시했어요. 자,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그러면 자체가 뭐야 이거냐? D 명의의 운전면허증 제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병은 이 D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용 권한이 없는 것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것 같아요. 근데 공문서 부정행사죄에서 말하는 이 공문서는 뭐 해야 돼요? 이 공문서는 진정문서해야 되는데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은 뭐예요? 이거는 허위로 발급한 거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예비적 공소사실부터 했네요. 그러니까 주의적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허위 작성된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냐는 거죠. 자, 병이 이 운전면허증이 자기 동생 운전면허증인 것을 알았지 자신 동생인 D가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걸 자체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없다는 거죠. 고의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진정문서해야 되는데 진정문서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진 않지만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14년도 모의시험 2차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밑줄친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의뢰 제책을 논하라는 건데, 자, 갑은 뭐 시청 건축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담당하는 공무원 의뢰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자신의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인 것처럼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공문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자, 관련돼 가지고 이 갑은 이제 갑이 부탁한 게, 갑이 을한테, 얘는 이제 공무원이죠. 공무원인데 관련돼 가지고 300만 원을 주면서 300만 원 주면서 부정한 청탁을 해요. 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바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걸 얻다가 게시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공무원은 그 허위 공문서, 즉 무허가 건물을 허가 건물인 것처럼 허가 건물인 것처럼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권한이 얘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했냐? 얘는 그렇게 허위의 내용을 기현해가지고 자기의 상관인 A한테 결제를 요청을 해가지고 얘가 결제를 해요. 자, 이 A라는 사람은 얘가 기한한 내용이 허위란 걸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작성 권한, A라고 하는 사람은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긴 한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의가 없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얘는 뭘 했어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얘는 간접 정범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이 경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 정범이 성립하고 얘는 무죄다. 고의가 없기 때문에. 즉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간접 정범의 형태로 범하려면은 결제 권한자가 공무원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제를 기한 올려가지고 결제 요청하는 얘도 공무원이 된다.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저지르는 범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부정한 청탁을 한 건 뭐예요? 결국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교사범이 되는 거죠. 이 범죄,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건 교사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정범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는 거기다가 비치를 했잖아요. 비치를 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도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비치를 부탁했기 때문에 교사범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교사범. 그러니까 두 가지 범죄, 즉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 두 가지 범죄에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앞에 관련돼 가지고 얘가 부탁을 받았어. 갑이 을이 부탁을 받았는데 이 부탁받은 을이 자기가 직접 그런 것들을 결제한 것처럼 해가지고 받았던 거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근데 작성 권한이 있는 상급자한테 올리면서 제가 기한해가지고 허위의 내용을 올려가지고 기한을 해가지고 결제 받았다. 그럼 얘는 무죄지만 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정범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는 겁니다. 앞에 케이스와 관련돼 가지고 얘가 부정한 청탁, 물론 300만 원을 준 건 증례죄고 얘는 이제 그걸 받고 했기 때문에 수뢰고 부정처사죄가 성립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갑이 얘한테 부탁을 했을 때 얘가 직접 하는 거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얘가 이제 결제권자한테 올려가지고 한 경우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간접 정범이 성립한다. 그런 정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을은 당연히 돈을 받고 부정처사를 했기 때문에 수뢰고 부정처사자가 성립한다. 자, 그럼 관련돼가지고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력 경험과 같은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관련돼가지고 이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관련돼가지고 행사죄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한 것은 행사하는 거는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 그럼 이랬을 때 얘와 얘 관계는 뭐다? 상경이죠. 얘와 얘 관계는 상경. 얘와 얘 관계도 역시 상경인데 그럼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전체를 상경으로 보면 결국 수뢰후 부정처사는 두 번, 얘네들은 실경이죠. 이 두 개는 실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체를 상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다. 실체적 연결 효과의 상당객관을 인정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갑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얘 자기 상관을 죽여달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가서 죽이는데 여기서 개괄적 고의 사례가 나오는데 개괄적 고의 사례는 32페이지에서 설명했습니다. 4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32페이지 설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442페이지까지 보시고 거기 제1사실, 2사실 관련돼 가지고 공갈죄와 수뢰죄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공갈죄와 수뢰죄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3년도 모의고사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에서 다 봤던 쟁점들이 한 번씩 다 정리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정도를 보시면 되고, 요 13년도 모의고사 문제는 뭐 앞에 봤던 쟁점인데 쟁점들이 다 다뤘던 쟁점인데 문제를 보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 한번 보면은 결국 이 관련돼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변호사 시험 7회 시험인가요? 나왔던 그 유전창 문제와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A는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집에 가다 잠이 들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술이 덜 깬 상태로 택시비를 지불했는데 택시기사 을은 택시비를 적게 받다는 사실을 알고 차에서 내려 따라가면서 팔을 잡았어요. 결국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을은 택시기사야. 자, 근데 A가 돈을 덜 내고 내자 팔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A를 그 흠모했던 갑이 어떻게 했어요? 갑이 얘를 갖다가 성폭행범으로 해서 폭행을 해요. 자, 폭행을 하니까 을이 어떻게 했냐? 을이 관련돼 가지고 얘한테 폭행을 하는데 허위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요구합니다. 협박을 하고 1천만 원을 요구해요. 1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이 을은 얘한테 폭행당했는데 관련돼가지고 폭행당했지만 관련돼가지고 다치질 않았어요. 근데 그 사정을 알고 있는 동네 자기가 아는 의사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하니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달라가지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위진단서는 동네 의사가 발급한 거예요. 그리고 동네 의사는 얘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는 허위진단서 작성자가 성립하겠죠. 을은 이렇게 허위로 받은 허위진단서를 가지고 얘한테 제시하면서 협박하고 1억을 요구해요. 자, 협박이란 건 이제 너 만약에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해버리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1억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이 공갈이 된다는 거죠. 자, 결국 관련돼가지고 갑이 결국 이런 협박을 받으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얘한테 어떤 병이 C의 돈을 절취해서 갚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련돼가지고 얘가 그 C한테 가가지고 예금 통장을 사용하고 돌려놓습니다. 사용하는데 그 사용한 것이 계좌이체를 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컴사기가 되겠죠. 근데 또 C와 갑은 친척 관계야. 친족 상도가 적용되겠죠. 예금 통장 절취하는데 친족 상도가 적용되지만 컴사기 친족 상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얘는 돈을 절취를 교사했는데 얘는 이 C의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돈을 훔친 거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라든가 관련된 부분까지 얘가 양적 초과에 대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쭉 쟁점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봐두면 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갑이 을을 폭행한 것이 오상방위, 위법성 조각서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겁니다. 요 케이스가 바로 13년도 모의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7회 변호사 시험, 18년도 7회 변호사 시험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때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허위 진단서인지도 모르는 정상적인 진단서를,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정상적인 진단서를 제시하고 합의금을 요구했고 협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18년도 7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공갈을 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봤던 논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이런 케이스에서 논점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뭐 우리가 사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가 있는데 가지고 이제 도박에 관한 죄가 있는데
도박에 관한 죄는 452페이지부터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다 봤던 부분입니다. 특히 도박죄에서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상습성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교사해가지고 성립하는 경우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그 33조의 본문이 적용될 것이냐 단서가 적용될 것이냐는 문제가 이미 공범과 신문에서 189페이지 설명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두고 나머지 부분들 뭐 도박 자금을 빌린 행위라든가 범인 도피 관련된 행위, 경찰관 상해 관련된 것들은 뒷부분에 범인 도피죄에서 다 설명하니까 그때 이제 종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우리가 사회적 법익 관련된 죄들을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